안녕하세요. 칠공국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동별곡의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동별곡은 가사라는 장르의 문학입니다. 관동별곡은 송강정철이라는 사대부가 창작했기 때문에 양반가사이고요. 금강산을 유람한 기행가사입니다. 그리고 결사의 마지막 구절이 시조의 종장의 형식과 같은 정격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사문학은 조선 초기에 경기체가가 쇠퇴하면서 확산되던 산문정신의 영향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경기체가는 고려 중기에 발생하여 조선 초기까지 계속되었던 시가 장르로서 주로 양반 귀족들이 향락적인 생활과 그들의 실상을 읊었던 문학적인 갈래입니다. 또한 산문정신은 위형적 규범이나 낭만적인 감상 그리고 시적 감각을 배제하고 현실을 객관적으로 탐구해서 자유로운 문장으로 표현하려는 문학상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사문학이 정극인의 상춘곡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송강정철이 관동별곡, 삼이인곡, 송미인곡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조선 중기로 넘어오게 되면 노계 박일로의 선상탕과 누황사와 같은 작품들이 이를 계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사문학은 전통적인 가사 형식에 개화기의 새로운 사상을 담아 표현한 개화가사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외세의 침략에 대한 비판, 자주독립의식의 고취, 사회현실의 풍자 등이 중심 내용을 이루게 됩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우국경세가, 애국가, 그리고 의병가와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가사문학은 운문에서 산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형태의 장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문의 율격과 산문의 형식을 모두 가지고 있는 형태의 갈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조에서 계승한 운문의 율격 구조는 3, 4조 사음모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상이나 세계를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설명하는 교술이라는 장르라는 점에서 산문의 형식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 전기는 사대부가 문학의 창작과 수용의 주체였기 때문에 유교적 이념에 근거한 연군 그리고 자연의 찬미 이러한 서정적 가사가 주류를 이루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로 넘어오게 되면 실학사상에 근거하여 생활에서 소재를 구한 서사적 가사가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관동별곡은 결사의 마지막 구가 시조의 종장과 같은 정격가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명월이 천삼만락에 안이 비춘 대업다의 음수율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변격가사는 가사의 마지막 구가 시조의 종장과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는 작품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닮아있는 시조와 가사의 형식적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조는 3장 6구 12절의 짧은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러한 가사는 시조의 구절을 연속적으로 길게 늘여놓았기 때문에 장가라고 호칭합니다. 그래서 가사는 운문처럼 3, 4조 사음모의 운율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정형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격가사의 경우에는 시조의 종장과 동일한 형식인 3, 5, 4, 3의 음수율로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동별곡은 운문체와 가사체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대부 작가의 문학이기 때문에 나라와 임금을 사랑하는 유교적 충의사상과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사상이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마음껏 즐기며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도교적 신선사상이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동별곡의 주제의식과 갈래는 관동지방 유람에 대한 감탄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행가사라고 할 수가 있고 임금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대부가사, 양반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품의 주요 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강정철은 선조 시절
분쟁에 휘말려 전남 창평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관동 관철사의 배명을 받고 한양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한양에서 임금께 하직 인사를 올리고 배명의 기쁨에 겨워 평구, 흑수, 치악, 소양, 동주, 회양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서쪽으로부터 금강산을 올라가는 과정에서 만폭동 폭포, 금강대, 진월대, 개신대, 그리고 활용소, 연못을 거쳐서 불정대에 이르게 됩니다. 금강산에서 동쪽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는 총석정, 삼일포, 의상대, 경포, 죽서를 거쳐 망양정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렇듯이 관동별곡은 이전의 상충곡과 같은 작품과는 달리 새로운 시의 경계와 그리고 시의 모습을 창조한 대표적인 가사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대부의 호방한 기상과 뛰어난 문학적 수사들이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높은 경지로 승화시켜 표현한 가사문학의 백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동별곡은 시조와 마찬가지로 3, 4조 사음보의 율격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구절의 앞뒤 형식이 유사한 대구법, 서사에서 유배지인 전남 창평에서 시작해서 한양, 평구, 흑수, 치악에까지 이르는 과정을 과감하게 생략했습니다. 적절한 감탄사를 사용해서 금강산을 유람한 화자의 감회를 형상화했습니다. 관동별곡에서 송강정철은 사대부로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해야 된다는 소임과 아름다운 자연을 조금 더 만끽하고 싶은 인간의 본연의 욕구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를 함축적 언어를 사용해서 잘 표현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사 부분에서 생략과 비약을 통해 부임 절차를 속도감 있게 전개함으로써 배명의 기쁨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동별곡의 구성과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작가의 현실인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인 송강정철은 세상에 도가 있을 때 더불어 나아가 유교적 이상국가를 실현하려는 겸재천하와 세상에 도가 무너지고 소멸되어 혼란스러울 때에는 귀거래하여 홀로 몸과 마음을 수양하는 독선기신의 상호보완적인 유교적 현실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강산을 등반하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는 작품의 앞부분에서는 작가가 관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려는 겸재천하의 현실인식 태도가 주로 드러나게 됩니다. 반면에 금강산을 내려오는 부분에서는 자연 속에 묻혀 인간 본연의 욕구를 추구하려는 독선기신의 태도가 주로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 대하여 이렇듯 서로 다른 태도는 표면적으로 모순이 되어 있는 듯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사대부에게 있어서 상호 보완적인 정신세계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동별곡에서도 이러한 태도들이 드러나는데 겸재천하를 하기 위하여 선정, 연군지정, 우국지정과 같은 관원으로서의 마땅히 해야만 하는 책무는 자연에 묻혀 자유롭게 아름다움을 만끽하려는 태도와 서로 갈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은 표면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이를 선후의 문제, 즉 앞뒤의 문제로 생각하여 슬기롭게 해결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결사의 신선과 대화를 나눈 부분에서 화자는 북두칠성에 바닷물을 담아 그 술을 신선과 서너 잔 마신 뒤에 온 세상의 백성에게 이를 먼저 골고루 나누어준 뒤에 다시 만나 또 한 잔 하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백성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개인적 욕구를 해소하려는 선우후락의 애민정신을 통하여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정치, 선정에 대한 부분은 대표적으로 본사의 활용소에서 느낀 감회를 서술한 부분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화자는 활용소의 연못을 천년노룡, 즉 자기 자신에게 비유를 하며 이 물이 밤낮으로 흘러 넓은 바다로 이었으니 풍운을 언제 얻어 그 물이 흘러 바람과 구름이 되어 선정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되어
3일 후 3일 동안 흡족하게 내리는 비, 다시 말하면 선정 또는 임금의 은총을 내리려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의 이온풀, 그늘진 벼랑에 시든 풀, 다시 말하면 고통받는 헐벗고 굶주린 백성을 다 살와 내어 살아, 다 살려 내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며 선정에 대한 포부를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임금을 사랑하는 연군지정이 드러나는 부분은 서사 부분에서 관내를 돌아보며 선정을 베풀겠다고 다짐하는 단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소양강을 내린 물이 어디로 흘러든단 말인가? 고신거국에 백발도 하도 할시야. 늘 바른 말을 하여 외로운 신하가 임금 곁을 떠나니 근심 걱정에 흰머리가 많기도 많구나. 동쥐밤 개우새와 북관정의 올라하니 철원에서 밤을 새고 북관정에 올라가니 삼각산 디일봉이 함하면 베리로다. 삼각산 가장 높은 봉우리가 웬만하면 보일 것도 같구나. 여기에서 삼각산은 북한산을 말합니다. 북한산 자락에 경복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화자에게 있어서 북한산은 임금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대표적으로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본사 뒷부분의 의상대 일출의 장관과 감회를 서술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일출을 보리라 밤뚱만 니려하니 떠오른 태양, 다시 말하면 임금을 보기 위해 일어나니 아마도 열구름 근처의 머물시라. 아마도 지나가는 구름이 근처에 머물까 두렵다. 다시 말씀드리면 임금의 지혜와 선정으로 밤을 대낮같이 밝히려고 하는데 그 햇빛을 지나가는 구름이 가릴까 두렵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나가는 구름은 문학작품 속에서 간신을 상징하는 부정적인 상징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지정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동별곡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은 서사, 본사, 결사 3단 구성으로 되어 있고 때로는 기승전결의 4단 구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에 따른, 다시 말씀드리면 발자국을 따라가는 추보식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3단 구성에 따라서 본문의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사 부분입니다. 유배지였었던 전라도 창평에서 한양으로 올라와 임금께 하직 인서를 올린 뒤 강원도 회양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압축적이고 속도감 있게 전개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관찰사로 임명되어 임금의 은혜에 감격을 하게 되고 나라를 걱정하며 임금을 그리워하는 우국지정과 연군지정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동주, 즉 철원에서 궁예의 대걸터가 쇠락했음을 확인하며 긴 역사 속의 흥망성쇠에 대한 무상감, 즉 다시 말하면 인생무상과 맥수지탄의 정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북부의 회양으로 가게 되면 중국의 동일한 지명을 가지고 있는 회양 지방을 다스리던 급장유의 선정을 떠올리며 자신도 이처럼 올바른 정치를 하겠다는 목민관으로서의 선정에 대한 포부를 다짐하게 됩니다. 본사는 내금강을 유람하는 부분과 관동팔경 그리고 동해안을 유람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폭동 폭포의 장관을 구경한 다음에 금강대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학이 나는 모습을 보고 매처학자, 매화를 아내 삼고 학을 자식으로 삼았다는 송나라 시인 인포를 화자 자신에게 비유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화자 자신을 신선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호방한 기상을 형성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진월대에 이르게 되면 높이 솟아있는 망고대와 혈망봉을 바라보면서 굽힐 줄 모르고 바른 말을 하는 충신의 모습인 듯 여기게 되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금강산을 내려오게 되는 본사의 뒷부분에서는 산을 떠나는 아쉬움과 함께 관리로서의 임무와 자연 속에서 놀면서 신선을 따르고 싶은 욕망 사이에서 느끼는
갈등이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망양정에 이른 뒤 결사 부분에서는 동해의 월출을 바라보며 선정을 다짐하고 꿈속에서 신선을 만나면서 술잔을 나누며 선우락을 다짐하며 갈등을 해소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사의 낙구에서는 명월이 천삼만락의 안이 비춘 대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임금의 은총이 온 세상에 비추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하며 선정에 대한 바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관동별곡은 안축의 경기체가 관동별곡, 백광홍의 가사 관서별곡, 송순의 가사 변항정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관동별곡은 선조 13년에 송강가사 이선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는 사대부인 송강정철이고 추보식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동팔경을 유람하면서 느낀 연군지정과 애민사상이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분국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